내 머리 나서 그랬어. 아니, 네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자, 수업 시작할까요?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조금만 더 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나의 활동 공간이 매우 좁네요. 미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진짜? 공천을 더 빼? 거기 안 써? 저 전선들이 저거 말리면 좋을 텐데. 아, 이 전선들 정말 어떡하면 좋지? 지금 말리면 요즘 말리면 좋겠어. 아, 내가 정말 다닐 때 이런 일이 정말 용납이 안 됐는데. 아, 진짜 너무 보기 싫어. 자, 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의 전쟁이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거의 다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죠?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명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 보았고,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지 보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쭉 살펴보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고, 그리고 경무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어떠한 일들이 전개되었는지,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어떠한 전쟁의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이 중국을 생각하는 또 세계가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같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에서 통치체제의 변화라든지 세금제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신분제도의 변화까지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나요? 네. 마지막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문화적 교류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내가 또 분필 안 가져왔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명나라의 쇠퇴와 멸망부터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는 사실 임진왜란한테 조선을 도와줄 만한 여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하지만 임진왜란한테 조선을 돕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조선을 도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군사력의 약화, 재정의 부족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청의 경우에는 조선의 배신을 우려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선의 뒤통수 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명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명나라는 마찬가지로 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비용 부담을 져야만 했고, 이로 인해서 명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데 들어가는 돈 전부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백성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외부적인 충격과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내부적이라도 제대로 나라가 돌아갔다면 백성들의 고통은 크지 않았을 텐데 명나라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환관들이 날뛰면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환관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환관들이 사대부들이 나서서 환관들과 정치적인 다툼 같은 것들을 벌이면서 명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무척이나 혼란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호야, 수업 시간에 과자를 먹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니? 응? 내가 너 수업 안 듣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대놓고 과자를 먹고 있는 건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지 않니? 많이 배고프면 나가서 먹고 와. 괜찮아, 나가서 먹고 와. 복도에 가서 먹고 와. 너? 민정직 키지 않아. 먹고 와 가서. 자, 봅시다. 그래서 명나라는 외부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을 하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됐는데 내부적으로도 환관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사대부와의 정치적 다툼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울 때, 정치가 혼란하고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평범한 농민 백성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명나라 말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견디다 못한 공기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면서 명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명예장수 오삼계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투항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 군대는 이자성을 몰아내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베이징을 새로운 수도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만 읽어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선생님 이쪽에다가 간단하게 좀 지도를 그려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나오나요? 화면에? 안 나와? 화면이 아예 안 나와요? 뒤로 조금 당길까 그러면? 에이, 이거 참. 내가 화면을 크게 잡는다고 아예 싹 다 빼버렸네. 오케이, 요쯤이면 되겠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지도 그리네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만리장성부터 먼저 한번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만리장성이에요.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게 병자호란에서 완전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뒤통수를 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명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만리장성을 넘어 명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만리장성에는 군데군데 통과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관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관문의 이름이 뭐냐면은 산해관이라고 하는 관문이에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관문이다라는 뜻에서 산해관이라고 하는 관문이고요. 청나라는 이 산해관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명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명나라는 청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오삼계라고 하는 장수에게 명나라의 정예부대를 주어서 청나라의 군대를 막아내는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산해관에서 만리장성을 넘으려는 청나라와 넘지 못하게 막으려는 명나라의 오삼계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누가?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일어나서 명나라의 수도였던 어디? 그렇죠. 명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을 하고 명나라가 멸망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모두 만리장성에 집중되어 있는 틈을 타서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명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삼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졌나요? 명의 충성을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될 나라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 그지? 그럼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청나라의 편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이자성의 편을 들어야 될까? 어느 쪽에 붙어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오삼계는 이자성 속에 붙을까 하고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의 경우에는 명나라 지배층에 대한 강한 적개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이징이 점령되고 난 이후에 이 명나라의 지배층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과 파괴, 살인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오삼계의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삼계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얘네는 손잡을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삼계 이제 누구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삼계의 경우에는 청나라에게 그대로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리장성의 문은 밖에서 열렸다, 안에서 열렸다? 안에서 열렸어요. 그죠? 아무리 명나라가 약하고 아무리 청나라가 강했다 하더라도 만리장성을 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만리장성의 문이 안쪽에서부터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경우에는 오삼계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이자성을 제거하고 베이징을 새로운 수도로 선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이후에 청나라의 경우에는 팔기병과 투항한 한인 그리고 몽골인 부대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중원 지역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일단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팔기병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냐면요, 청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 조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맹한모극제라고 하는 거 배웠는데 대충 기억이 나나요? 그죠? 원래 이 여진이나 혹은 거란과 같은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수많은 부족
부족 집단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갈등하는 바람에 뭉치지 못하고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력한 리더가 등장하면 그를 중심으로 부족들이 통합되면서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지금까지 있었던 서로 다른 부족 집단을 해체하고 재조직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부족 내 갈등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의 통합된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몽골족을 천호제, 백호제로 다시 재조직을 하였잖아요. 그죠? 과거 아구다의 경우에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맹한 모국제로 그들을 재통일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누르하치의 경우에는 이 만주에서 여진 부족들을 통합하고 8개의 군사적 단위이자 행정적 단위로 여진 부족들을 재조직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던 부족들을 통합하고 8개의 행정적인 단위이자 군사적인 단위로 여진족을 재조직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평소에 각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다가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8개의 서로 다른 색깔의 깃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한 군대로 변신을 하게 되고 그를 이용해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청나라, 후금의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활약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8개 서로 다른 색깔의 깃발을 든 군대라고 해서 이들을 활기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아무튼 청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 조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청나라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복속시켰던 몽골인들, 그들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몽골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어요. 청나라는 자신이 정복한 민족을 자신의 군대로 활용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투항한 한인, 어떤 사람들? 오삼계 같은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청나라에게 항복한 한인의 부대 이런 사람들도 이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이징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나머지 지역들을 장악해 나가게 되면서 점차 명청의 교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은 만주족, 여진족이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민족인 사람들이에요? 한족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족의 경우에는 만주족, 여진족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중원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만주족에 대한 오랑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한족들의 반청 운동이 여기저기서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하지만 이러한 저항들은 네 번째 황제였던 강희제에 의해서 모두 제압이 되고요. 강희제 때 3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시 세력까지 제압을 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일어났던 한족들의 반청 운동을 모두 제압하고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시 세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난번에 북벌운동 얘기할 때 3번에 난 잠깐 이야기했어요. 청나라에서 일어났던 최대 규모의 한족들의 반청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이란 오삼계를 비롯해서 명나라 출신의 투항세력 오삼계, 상가이, 경정충 같은 사람이 받았던 통치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중국은 워낙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허강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의 경우에는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달라요. 과거 여진족의 경우에는 금나라 때 화북까지 점령한 적은 있지만 강남 지역까지 점령을 하지는 못했었어. 왜냐면 이 지역의 경우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다 보니까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쪽까지 내려가서 정복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저런 질병들이 걸리기도 하고요. 덥고 습한 기후에 적응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화북 지역까지는 어떻게 장악을 했는데 강남 지역까지 넘어가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이때 누구를 활용하느냐? 오삼계, 상가이, 경정충처럼 투항한 한인 세력들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기후에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강남 지역을 정복하게 하였고 성공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한 가지 더, 이 강남 지역 사람들의 경우는 화북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청나라와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지배를 거부하기를 하는 태도가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 강남 지역들을 어떻게 통치를 하였느냐? 오삼계 상가의 경정충처럼 강남 지역을 정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한인 세력들을, 한족 세력들을 내세워서 대신 통치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만주족이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 한족들을 내세워서 대신 통치하게 된다면 강남 지역의 사람들의 반감이, 거부감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강남 지역에 대한 정복과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삼계 상가의 경정충은 각각 청나라로부터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대한 통치를 위임, 넘겨받아요. 이때 각각 넘겨받았던 지역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번이라고 불렀고, 그 번이 몇 개가 있었다? 3개가 있어서 3번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각각의 번에서 상가의 오삼계 경정충의 경우에는 거의 독립적인 세력처럼 왕처럼 행세하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한족들을 내세워서 나라의 일부 지역을 대신 통치하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이어질 모습인가요? 아니면 나라가 세워졌을 초기에 잠깐 하고 말 것인가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형태예요. 그죠? 나라가 완전히 장악되기 이전에, 안정되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청나라가 완전히 안정되고 나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전국을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중앙 집권 체제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3번을 없애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상가이 오삼계 경정충 같은 사람이 뭐야,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뒤늦은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3번의 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청나라 초기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한족들의 반청 운동이었는데 그것이 강희제에 의해서 진압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한편 타이완에서는 정성공을 시작으로 해서 정씨 세력들이 반청 운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최후의 저항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정지룡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 정지룡의 경우에는 중국 남부에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밀무역을 하던 밀무역 상인 또는 해적 두목이었어요. 뭐 해적 두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원피스를 많이 봐가지고 기껏해야 배 한 12척, 몇 척 정도 타고 다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배도 수백 척에 달했고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도 수만 명에 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지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인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정성공이라는 사람이고요. 정성공은 어렸을 때 일본에서 나서 자라다가 7살, 8살 때쯤 중국으로 와서 과거 시험을 공부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정성공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나? 봤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성공이 자라는 과정에서 명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성공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부하와 해상 세력들을 이용을 해서 명나라를 되살려 보겠다라는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들은 꽤나 세력이 컸기 때문에 한때 강남의 핵심 지역인 난징을 점령할 뻔하기도 하였으나 청나라 군대의 반격을 받으면서 물러나게 되고요. 어디로 후퇴를 하게 되냐면 타이완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왜 정성공은 타이완으로 후퇴를 했을까? 청나라는 해군이야. 그렇죠. 청나라는 해군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다 건너 타이완으로 이동을 해서 저항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당시 타이완에는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겠습니다만은 네덜란드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덜란드인들을 몰아내고 타이완을 저항의 기지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이완에 가면은 정성공은 약간 독립운동가 같은 이런 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타이완에서 계속해서 청나라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강희제에 의해서 이 정성공의 세력들마저도 점차 쇠퇴하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진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2학기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상 무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거든요. 이들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에서는 천계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요. 바닷가를 아예 싹 다 봉쇄해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중국의 본토에 와서 무기나 식량을 구할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타이완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공 이후에 그의 자식들이 끝까지 반청 운동을 이어가려 하였으나 결국 강희제에 의해서 제압되어 버리고 말면서 한족에 의한 반청 운동은 최종적으로 모두 진압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강희제부터 청나라의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강희제라는 인물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굉장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거의 세종대왕급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강희제라는 사람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약간 뭐랄까 사기캐? 맞는 캐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용맹하고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용맹한 만주족의 황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때로 1대1로 사자랑 싸워가지고 사자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쇼를 벌였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어떤 3번의 난이나 타이완의 반청 세력 같은 것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싸움만 잘했던 게 아니라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유학자이고 성리학자인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주족이지만 무식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한족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냈던 그들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강희제의 명에 의해서 한족들의 문화와 언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자 사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한문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권씩은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한자 사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글씨도 잘 썼다라고 해요. 명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중국에 되게 유명한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절, 되게 오래된 절,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절. 뭐게? 중국에 되게 오래됐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절. 소림사요. 그죠? 소림사 실제로 있는 절이에요. 아마 기원 후 5세기경에 만들어진 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이미 1000년이 넘은 절인 거죠. 그죠? 자, 이 강희제 때 소림사에 불이 나서 소림사의 정문이 불탔다고 해. 그래서 소림사의 정문을 다시 만드는데 정문에는 뭐가 걸려 있나요? 현판, 간판이 걸려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건물의 현판은 보통 그 시대의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글씨를 써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광화문 앞에 있는 광화문이라고 하는 글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것이 걸려있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단 말이야. 소림사의 스님들의 경우에는 정문이 불탄 이후에 그 위에 다시 소림사라는 간판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강희제가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을 알고 강희제에게 이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낱 스님들이 황제한테 찾아가서 글씨 써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꾀를 냈다라고 해요. 강희제가 여기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림사에서 스님들이 머리를 써서 소림사의 스님들 중에 글씨를 진짜 못 쓴다. 제일 못 쓰는 스님들만 뽑아가지고 강희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 옆에다가 세워놓고 글씨 연습을 시킨 거예요. 아닌데다가 실제로 강희제가 말 타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말 타고 가다 보니까 왜 스님들이 글씨를 쓰고 있네? 어떤 글씨 쓰나 봤더니 글씨를 진짜 못 쓴다. 그렇게 못 쓰는 거야. 보다 답답해가지고 야 비켜봐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붓을 딱 뺏은 다음에 소림사 이렇게 딱 썼대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와 그대로 갔다가 소림사 앞에 정문에다가 딱 걸어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소림사에 가면은 강희제가 쓴 글씨가 걸려있다라고 해요. 뭐 아무튼 그럴 정도로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황제였다라는 것이죠. 황제 지배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이 뭡니까? 황제가 일을 잘해야 돼. 유능해야 돼. 그지? 그리고 강희제는 대단히 유능한 황제였기 때문에 청나라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황제로 자리매김하였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까요? 네. 자, 강희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그의 아들은 옹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옹정제도 굉장히 뛰어난 황제였어요. 아버지와 좀 능력이 좀 비교될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옹정제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이었느냐? 워커홀릭.
일 중독자 이런 타입 있죠, 그죠? 굉장히 꼼꼼하고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황제였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였지? 주답이 아니고 용어가 있었는데 주비유지라고 해서 황제가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관들에게 니네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떻게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매달마다 매번마다 모두 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황제에게 보고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전국에서 지방관들이 올라오는 보고서를 다 읽어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너 이건 잘했어, 너 이거 못했어 멍청아, 이거 다시 이렇게 라고 다 댓글을 달아서 다시 지방관들에게 돌려보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옹정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관들이 딴 마음 먹고 부정부패 같은 거 저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관료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시스템을 또 안정시킴과 동시에 부정부패 같은 것들을 없앴던 황제가 바로 이 옹정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 옹정제 때 대의 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만주족에 의한 중원의 지배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지금 청나라의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화의관이야, 그지? 한족들이 우리를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란 말이야. 옹정제는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안정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증정이라고 하는 한족 학자가 반란을 일으키려 하다가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체포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옹정제 그 증정 내 앞으로 데려와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증정이 옹정제 앞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옹정제가 증정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반란을 이렇게 됐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증정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오랑캐가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옹정제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오랑캐가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중하고 중원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랑캐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옹정제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원 밖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중원 바깥에 있었던 민족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을 지배하고 발전시켰던 수많은 사례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랑캐가 밖에서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느냐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않는다가 중요하다. 비록 오랑캐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명을 받으면 중원을 지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증정의 말에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정과 옹정제 사이에 수많은 문답이 오가면서 결국 증정이 황제 폐하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증정과 나눈 대화를 책으로 기록하였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대의 각미록이다. 큰 뜻을 뒤늦게 깨달은 기록이라는 뜻의 제목이 대의 각미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 전국에 뿌리죠, 그죠? 잘 읽어봐라. 우리가 중원을 지배하는 거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전국에 널리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만주국의 중원 지배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어놨어요. 예전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자, 아무튼 청나라가 중국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화의관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명나라의 지배층이었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명나라의 지배층 한족 신사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청나라는 한족 신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회유책, 당근을 썼느냐? 명나라 때 이들 신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특권들 전부 그대로 다 인정해 줍니다. 너네는 청나라에서도 그대로 지배층일 것이야 라고 그들의 특권을 모두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죠. 명나라 때 신사라고 하는 지배층이 특권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느냐? 과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거든요. 과거제 명나라 때랑 똑같이 그대로 실시를 합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성리학 모두 다 인정을 해줘요. 심지어 만한병용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한병용책이란 무엇이냐? 관리들을 뽑을 때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명 뽑기로 했어. 그러면은 한족 5명, 만주족 5명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물론 한족의 숫자가 엄청나게 더 많았기 때문에 똑같이 5대5로 뽑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과거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는 아예 한족들의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서 그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써준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원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부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만한 병용책 같은 경우에는 한족 신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단한 회유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를 오랑캐로 여기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때려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자, 과거 북위의 효 문제의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나요? 한화 정책을 했어요. 그죠? 호족들의 문화를 버리고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다만 만주족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우리가 지배자인데 왜 너네한테 맞춰줘야 돼? 대신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로 한족들에게 만주족의 문화에 맞출 것을 강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변발령이에요. 만주족, 거란족, 몽골족과 같은 북방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민족마다 헤어스타일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변발이라는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라 모자나 투구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앞부분에 많으면 이게 땀이 많이 차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정수리까지 앞머리를 미는 이런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한다라고 해요. 자연 환경이 만든 헤어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족들은 이거 오랑캐 풍습이라고 극혐을 하는 것이었거든. 하지만 만주족이 중원 지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없앨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국인 남성들에게 변발을 하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하고 싶었을까? 하기 싫었어요. 변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 변발할래 죽을래? 그 당시에도 되게 약간 좀 못쓰게 보인다고 했는데 딱 이런 거야. 그냥 다 이런 머리야. 그 당시 시선에도 약간 저처럼 지금 저희처럼 되게 좀 약간 한족들은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우스운 머리꼴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변발할래 죽을래? 죽는 것보다는 변발하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나 혼자만 변발하면 창피할 수 있지만 모두 다 같이 변발하면은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모든 한족들을 다 변발을 시켜면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앨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글에다가 남긴 표현이나 글자의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을 문제 삼아서 처벌하는 걸 가지고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나라의 옹정제 때 문서에 적힌 문자나 내용을 문제 삼아서 관련자를 처벌할 때 특히 청나라나 만주족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혹은 그것을 은유하는 내용들이 발견이 되면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을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한족들이 감히 화의관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옹정제의 옹자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 옹자거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요런 글자를 과거 시험에 냈어. 그랬더니 요거 옹정제 옹자의 머리 부분을 없앤 거 아니야? 너 내 머리 자른다는 거를 시험 문제로 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문제 낸 사람을 처벌하는 요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문자의 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의 강미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나라의 중국 지배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옹정제의 아들 강희제의 손자는 바로 걸륭제라는 사람입니다. 걸륭제의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군사적인 재능을 물려받은 황제였어요. 그래서 강희제 옹정제를 거치면서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되자 그 힘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는 영토를 확보한 사람, 그게 바로 이 걸륭제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래 청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명나라 영토는 대략 한 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를 거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확보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우수한 능력을 가진 황제가 무려 3명이나 연속으로 등장을 하면서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청나라는 꾸준한 발전을 이뤄냄으로써 청나라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성기를 맞이하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할까? 오늘 시험 범위를 끝낼까요? 지금 45분에 끝나는 거 아닌가?
50분에 끝나는 건가요? 10분 남았는데 할까 말까? 그냥 끝내요. 끝내버릴까? 네, 알겠습니다. 끝내버리죠 뭐. 자, 전쟁으로 인한 이제 준비가 안 되는데 해볼게요. 네, 전쟁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지역 간에 있었던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에 침략해 왔을 때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일본보다 군사력은 약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오게 됐을 때 조선의 모든 것들은 무척이나 값나가고 비싸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좋아 보이는 걸 싹 다 가져가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서적이나 인쇄술에 관련된 구리활자 그리고 고려시대 때 그려졌던 수많은 불교의 그림들, 불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약탈이 되어 갑니다. 지금도 고려시대 불화의 거의 대부분은 일본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선의 이러한 문화를 가져갔던 일본인들 한번 가져오는 걸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든 사람을 데려가죠. 그죠? 그러면서 임진왜란 과정에서 수많은 유학자라든지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목수, 한지제작공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이미 배웠어요.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성리학을 혼자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정묘호란 때 포로로 잡혀온 성리학자가 있었다. 그게 누구였어요? 강항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하고 교류하면서 일본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의 도공이었어요. 도자기 굽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잡혀갔는지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는데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아리타 지방에서 도자기의 굽기에 적합한 흙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한때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었던 아리타 자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리타 자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삼평 같은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도자기 기술을 전파하게 되면서 아리타 자기 같은 우수한 도자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에도시대 때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전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갈까요? 네. 자, 조선 보도록 합시다. 자, 임진왜란 때 담배를 비롯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작물들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담배,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러한 작물들은 모두 원래 아메리카 지역에서만 자라던 작물들이에요. 신항로 개척 이전에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작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생고쿠 시대 때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와서 조총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서양인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아메리카의 작물들도 전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진왜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선에 전파가 되면서 새로운 작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작물, 상품 작물로 널리 재배되면서 조선에서 담배 산업, 연초 산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담입니다. 많은 담배 피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담배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아나요? 다른 나라 가면 볼 수 없는 담배 문화. 응? 담배채 있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자면은 어른 앞에서, 우두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독특한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다른 나라 가보면 전부 다 아버지 아들 같이 앉아서 맞담배 잘 핀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만 왜 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이런 풍습이 자리 잡게 되었느냐? 광해군이 담배 냄새를 극혐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담배 피우면 콜록콜록 하면서 야, 내 앞에서 앞으로 내 밑으로 담배 피지 마, 내 앞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보다 위에 사람 앞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김충선, 원래 이름은 일본인 사야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다이묘의 선봉장으로 조선에 침략해 온 사람이었는데요. 조선에 와보니까 현타가 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왜 이 착한 사람들을 죽이고 앉았지? 라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장수인 사야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이끌고 조선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선 사람들한테 조총 만드는 법, 화약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사람한테 너 완전히 충성스럽고 착한 놈이다 라고 하면서 충선이라는 이름을 내려줘요. 그 사람이 바로 김충선이라는 사람이고요. 임진왜란 때 그리고 병자호란 때까지도 활약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면 가끔 가다가 일본을 배신하고 이순신 편에 붙은 이런 일본인 캐릭터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모티브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야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청나라는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자기가 오랑캐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준 높은 문화를 이뤄냈으며 소화해내고 있는지를 열심히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당시 청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아담 샬이라고 하는 독일 국적의 선교사하고 소현세자가 만나서 교류하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 샬이 선물로 줬던 자명종 알람시계죠. 천리경, 망원경이라든지 천주교와 관련된 서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천문학과 관련된 서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소현세자의 귀국과 더불어서 조선이 서양 세계의 문물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만은 에도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외교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광해군 때 일본과 에도 막부 사이에서 기유약조라고 하는 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국교가 재개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에는 자기는 임진왜란 때 단 한 명의 부하도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라 히데요시와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고 외교해도 된다라고 조선을 설득했고요. 조선의 경우에도 일본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 북쪽에서 만주족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북쪽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유약조를 맺고 국교가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통신사라고 하는 외교사절들이 파견이 되고 왕래하게 됩니다. 약 200년 동안 12번 정도 파견되었던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외교사절, 그게 바로 조선통신사 또는 그냥 통신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대체로 새로운 막부의 쇼군이 즉위를 할 때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에도 막부의 쇼군은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 무엇을? 내가 이 정도 그죠? 내가 이 정도 된 사람이다. 그죠? 나는 조선에서 이렇게 외교 사절을 보내줄 정도로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일본의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쇼군이 즉위할 때 조선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조선 통신사는 기본적으로는 국서 교환 사절입니다. 조선의 왕이 일본의 쇼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해주고 답장을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통신사의 역할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문화 전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으면서 자존심이 크게 구겨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네보다 군사력은 약할지언정 문화적으로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야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조선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K-팝의 원조죠. K-컬처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혔느냐?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 학문적 수준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만 뽑혀서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곳들에는 이들이 남겼던 글씨나 그림 같은 것들이 남겨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들의 그림 한 장 받으려고, 글씨 한 장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남긴 일기를 보면은 일본에 갈 때마다 숙소에서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밤새도록 글씨를 쓰느라고 팔이 떨어질 뻔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양국 간의 우호의 상징으로 일본과 조선 사이에 학문적인 문물의 교류를 촉진시켰던 외교사절, 통신사 같은 사람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에도 막부를 왕래하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번 시험 범위.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이거 끝날 줄 알았네. 자,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조공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냈던 외교사절, 조공사절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연행사라고 불렀어요. 왜냐면은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은 옛날에 한자로 연경이라고 썼거든. 그래서 연경에 가는 사절이라는 뜻에서 연행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지만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청나라 만주족을 여전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오랑캐라고 생각을 해서 강한 반청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벌론, 북벌운동 같은 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강희, 옹정, 걸륭을 거치면서 청나라는 무지무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행사로 청나라에 갔던 사람들을 본 거예요. 무엇을? 오랑캐인 줄 알았던 청나라가 우리 조선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도 그들로부터 뭐 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바로 북학운동이라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현세자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헌한 이후에 또 다른 열행사들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서양인들이 전해주었던 천리경을 비롯한 천문기구, 서양의 달력 만드는 법, 역법 같은 것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조선의 천문학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에도학부는 청나라랑 조선과 책봉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야 이거 다 못할 줄 알았는데 끝났네.